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기입니다. 입법 독주, 야당 말살,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가면서 언급한 이유들입니다. 비상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지만 또 여당에서는 장외 투쟁이 아니라 장외 투정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합니다. 거기다 대법원장을 향한 여당의 진실 찾기가 야당에겐 투쟁을 지속할 명분이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논쟁에서는 5년 8개월 만에 바깥으로 나선 야당의 선택이 정당한 투쟁인지, 또 여당의 대법원장 비밀 회동설은 정당한 의혹 제기인지 두 쟁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럼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끝장내고 독재를 막아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기꺼이 극단을 택합시다. 장외 투쟁이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장외 투정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처럼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국민들께 그 부당성을 알릴 것입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그것을 다 필리버스터 걸렸던 입장인데 거기서 상대해줘야지. 4월 7일경에 한덕수, 정상명, 김춘식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났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내란 특검은 이 제기된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재명이 헌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다 대법원장을 제거하겠다며 쓰레기 같은 정치 공작까지 감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이었죠. 대구에서 시작됐던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가 이제 또 돌아오는 주말 서울에서 예고돼 있습니다. 거의 6년 만에 장외 투쟁이 장기화될 조짐인 것 같은데요. 장외로 나간 야당, 예,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과연 명분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장애 집회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이 2019년도에 그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 그 시절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길을 걷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도 그 구구 세력인 정광훈 목사 등과 연대해서 장애 투쟁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다음 총선에서 이제 완패를 하는 결과로 기결되었고 결국은 그 정계 은퇴하는 그런 기결이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럴까를 생각해 보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1.5선 아닙니까? 당내 리더십이 아직 확고하게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의 그 세력도 좀 약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인이 당대표가 될 때 당시에 그 전환길 등에서 구구 강성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 간의 관계에서 뚜렷하게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런 구구 강성, 본인을 지지하는 그 계층의 결속을 좀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장애로 나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야당에서 하는 게 입법 독재하고 그 야당 탄압이 그 장애 집회 명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명분에 대해서 국민 특히 뭐 중도층에서의 그 동의는 저는 이제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국민의힘이 이렇게 장애 집회를 고집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 항조한 시즌 2로 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정리도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왜 우리가 장애 집회로 나가야 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본인의 정치적 이익만을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사실 뭐 장애 집회를 나가면서 왜 나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에 국회에서 우리가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해서 본인들의 논리적인 질의와 그 응답을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엔 국회의원들의 역할인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을 사실 소리 지른다고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들의 논리적인 이야기들이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본인들끼리의 작충수에 몰려서 결국에는 장애 집회로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국민의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하 의원님. 아쉬운 점은 좀 있죠. 아쉬운 점은 있는데 과연 왜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실리와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당의 장애투쟁에 대해서는 뭐 호의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실리는 그래서 없을 수 있지만 아쉬운 점은 있지만 저는 여당이 저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 말씀 주셨지만은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리고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한번 돌아보면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쟁점 법안이 생기거나 뭔가 토론이 있을 때마다 늘 민주당은 그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표결로 처리해버렸어요. 본회의도 표결로 처리했어요. 어제부터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더 이상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24시간마다 강제 종료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모든 법안은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처리가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뭔가 얘기는 해야 되는 공간을 과연 민주당은 만들어줬는가? 정부 여당은 야당의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같이 국회를 이끌어가려는 준비와 마음은 있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아쉽지만은 한번 생각해 줘야 저희 당이 저렇게 장애로 가지 않을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냐 그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법을 만들 때 참 아쉬운 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든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움직임이 공소를 아예 취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중에 재판을 받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요.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이게 수사, 기소 잘못됐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공소를 취소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이 중지됐는데 아예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또 나아가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증원된 숫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아예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지 못한 상태에서 상고까지 갔을 때 대법원에서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른바 판을 바꾸는 겁니다. 나아가서 4심제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헌재까지 끌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일병 구하기 위한 빌드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법이라는 거, 입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법대로 하고 법을 만든다는 게 참 아름다운 일인데 실제 내용을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에 위한 그런 입법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유죄를 확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법부를 흔들어서 직위원 판사 말고
다른 사람을 사실상 판사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죄를 위해서 사실상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숫자가 워낙 적기 때문에 입법이란 과정 속에서 저희가 목소리를 낼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소수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국민들과 함께 이 무도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함께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외투쟁이라는 게 지금의 상황을 내팽개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상임위도 하고 필리버스터 하고요. 다 활동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국민들과 함께 투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명분은 결국 여당이 입법을 강행을 하고 또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를 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됐다. 자, 그러니까 거대 여당의 어떤 밀어붙이기가 그런 동인이 됐다. 그런 분석인데 민주당 좀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대선을 치를 때 저희가 공약한 게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검찰개혁이라든지 언론개혁이나 사법개혁 같은 그 개혁을 하겠다,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도 한 것이고 또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을 상당히 많이 남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저희가 들어서 그 거부권 행사된 민생 법안들도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17건의 그런 거부권 행사 법안들을 저희가 처리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여야 간에 이제 어떤 법안이나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거는 정쟁화되어 있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서로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쟁점 법안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의 그 국민의힘의 태도가 아니라 지금의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땐 무조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로 좀 비춰지거든요. 뭔가 반대를 한다라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간극을 좁혀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발목 잡기 하는 식으로 저희가 일관을 하니까 부득이하게 그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안 되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비쟁점 법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여야 간에 합의가 돼서 합의가 된 상임위에서 다 합의된 그 민생 법안들조차도 반대를 하고 계세요. 이번에 또 지난번에 3대 특검법 그 처리할 때에도 원래 37건의 비쟁점 법안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3대 특검법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다 결국은 상정을 못 시키게 만들었거든요. 오늘도 그 비쟁점 법안이 70여 건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이제 효율적으로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들을 좀 재편하겠다고 해서 정부조직법을 내놨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70여 건에 해당하는 또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하니까 부득이하게 또 상정을 못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국민의힘에서는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거꾸로 다른 이면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제 3대 특검법 관련한 상황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 정부 조직법을 저희가 금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으면서 그 3대 특검하고 합의가 됐었잖아요.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됐었는데 이게 밤사이에 어떤 요인인지 모르지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뭐 몇몇의 의원들이 반대하고 하면서 합의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비쟁점 법안이 처리가 안 됐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비쟁점 법안 그다음에 합의됐던 법안에 대해서 민생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과연 그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저희 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민주당은 민생 법안보다는 당내 무언가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70여 가지 남은 그 합의된 민생 법안이 있었어요. 저도 뭐 문화체육관광위에 있습니다만 17건의 합의된 법안이 있었는데 처리 못했어요. 그중에서는 중요한 법안도 있었는데. 근데 민주당이 만약에 민생 법안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있었다면 먼저 앞에 그 법안들을 제시를 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관련된 정부조직법을 뒤에 문제를 삼았거나 그래서 그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4가지 법안에 대해서 필버가 들어가게 했거나 아니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협의할 방법을 찾아보거나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정부조직법 중에 특히 검찰청 해체라는 부분을 추석 전에 국회 내에서도 끝내고 이거를 국무회의에 넘겨서 다음 주 국무회에서 처리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돼서 처리가 된다면 추석 연휴 전에 검찰청 해체라는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생법안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강행하자. 4일 더 버텨보고 야당에서 해봐야 저 방법밖에 덕이 있겠냐라고 처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민생법안이 우선이냐? 아니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밀어붙이기식 정부조직 개편이 더 중요하냐라고 볼 때 저는 이쪽이 더 중요하고 이쪽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죠. 일단 뭐 기본적인 신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야가 서로 남 탓하고 공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결국에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 입장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지만 저희가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사실 제안을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 정부조직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한 70여 건 되는 거 전부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라고 하니 만약에 그 모든 것이 순서가 엇갈려서 민생법원부터 필리버스터가 걸리면 올해 안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변수와 꼼수들이 난무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다 보니 우리가 사실상 합의에 이루기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저는 그 이면에 사실 뭐 국민의힘은 야당을 인정하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전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자정작용을 하고 과거에 내란의 밤에 있었던 내용들을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윤어게인하고 있고 그리고 최고위원이라는 사람 중에 한 명은 윤석열, 김건희 석방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큰 문제를 저지르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을 내치지 못하고 오히려 안으려고 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득만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부에 있기 때문에 자정정의가 전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토론과 타협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무섭지 않은 야당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자정작용과 지금 신뢰 회복을 위한 길이 먼저다라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대치 상황이 저는 연장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민주당이 집권 여당입니다. 여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한이 크죠. 권한이 크다는 거는 책임도 큰 겁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이제 법사위를 봤을 때 지금 국회의 어떤 축소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야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견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단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형식 논리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야당의 간사로서 국민의힘에서 정해졌습니다. 이제까지 국회에서 각 당에서 정한 간사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표결을 통해서 부결시켰습니다. 이 자체가 형식 논리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에서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 특히나 이번에 이제 대법원장 관련해서 청문회를 했을 때 처음에는 당내에서 이견이 있는 듯 보입니다. 원내 지도부도 그렇고 정청래 당대표도 마땅치 않다. 그리고 그 관련된 기사가 쏟아집니다. 근데 밤사이 지나면 상황이 바뀝니다. 그래서 도리어 정청래 당대표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취업하죠. 격려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라는 개딸들이 굉장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응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던 서영교 의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오늘 기자회견을 하려고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야 협상을 하고 뭔가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뒤엎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라는 건 아니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센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여야 간의 어떤 협치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을지. 그래서 저는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들이 했던
말과 행동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게감을 갖고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이번에 제가 원내에 있기 때문에 그 여야 간의 협상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좀 전에 우리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민생 법안과 관련된 거를 저희가 먼저 사실 처리하자 그랬어요. 비쟁점 법안에서 먼저 하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여야 그 대표 간에 협상도 하기 전에 송원석 원내가 공지를 띄웠어요. 70개 법안에서 다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빨리 정보조직법을 통과시켜야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걸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70일이 걸리는데. 이거는 그냥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안 하겠다는 거에 다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보조직법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 정부가 효율성 있게 국정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직들을 재편하는 거라서 그동안 야당에서 다 동의해 줬습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헌정사상 처음으로 정보조직법 갖고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그리고 특히 뭐 중도층이나 이런 쪽에 과연 그런 태도에 대해서 동의가 될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또 장애 집회는 나가가지고 입법 그 독주하고 야당 탄압이라는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아까 그 입법 독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입법 독주라는 상황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부득이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 자초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야당 탄압 관련해서는 지금 각종 야당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수사라든지 뭐 사법부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국민들은 지금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의 시대 정신은 분명하게 그 내란 종식을 통해서 국민을 통합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민생 경제를 회복시켜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국민의힘도 지금도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는 불법 계엄을 옹호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란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국민의힘이 하는 그 행태라고 할까요? 그리고 보면은 오히려 윤호개인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계속 그런 쪽으로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오히려 우리가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도 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뭐 지기현 재판부라든지 또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는 전례 없는 그 구속 취소, 기준도 없는 전례도 없었던 방식으로의 그 구속 취소라든지 예. 또는 그 재판 지원, 지금 침대 재판한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지기현 판사는 룸사롱 접대 의혹까지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인 사람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런 재판부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예. 그럼 그런 지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비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내란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내란 종식과 관련해서는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렇게 행태라든지 네. 뭐 입법이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는데 그 내란의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는 상황에서의 어떤 주장도 저는 국민들이 특히 중도층에서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입장 변화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좀 전에 김 의원님 말씀 주시고 아까 전용기 의원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주장하는 바가 우리 당내에서 다수가 아닐 수도 있고 소수일 수 있지만 그 말씀 주신 기승전 계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해야 된다고 늘 저는 항상 얘기를 했고 그걸 정리하지 않는 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장애투쟁이라는 게 명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실리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한테 야당 탄압, 독재 그 선까지는 안 다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도 그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면, 가령 지금 김현정 의원님은 계엄에 대한 수사와 예. 현재 사법부를 정치 권력이 다소 좀 이렇게 캡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섞어 말씀하셔서 지금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삼권 분립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지, 그게 지금 현재 재판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의 안개 속에 있는 이 상황,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는 상황이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굉장한 폭탄적인 논쟁거리를 던져놓으신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 당이 얘기를 했다면 과연 국민들 중도층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삼권 분립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내란 재판과 섞어서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이 이해하실 때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분리해서 생각하자, 이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앞서 이제 정부조직법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그냥 약간의 미세 조정이 들어가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건국 이래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조금씩 조정해 오면서 현재의 체계를 갖고 온 검찰청을 폐지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공소 유지를 하고 이 밀려 있는 형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법사위 상임위에서도 뚝딱 하루 만에, 본회의장에서 뚝딱 하루 만에 이렇게 처리되어 온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는 얘기지, 이렇게 하루 지나서 필리버스터 하루 하고 나면 끝나자라고 할 만큼 그게 그렇게 쉽게 정리될 수 있는 정부 조직 개편인가? 라는 점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좀 논의를 한번 좀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첫 번째 이슈는 장외 집회, 장외 투쟁으로 나간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충분히 진행이 됐고 논쟁이 됐고, 그래서 그만큼 또 그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야가 생각이 다르다는 부분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지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조금 논의를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저희 이야기 중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장외 집회를 나가게 됐었던 그 이유를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중도층에게 더 소구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목적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장외 집회가 어떤 중도층의 지지를 얻고 명분을 얻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 효과를 보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뭐 나간 지 어떻게 본다면 지난주 일요일 날 있었던 대구 집회가 장외 집회 첫 서막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요. 좀 더 우리의 어떤 절실함과 우리의 메시지가 국민들,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게 단건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지금의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전에 민주당에서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 이후에,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판사가 유죄를 때리면 이거는 사실상 문제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대선 전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법원 날짜가 정해졌을 때 민주당 내에서 이건 빨리 가르마 타주려고 하는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우리는 괜찮다, 무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근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되니까 갑자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사법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도 지지할 수 있지만 이 중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법치입니다. 시스템입니다.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게 저는 법치라고 보는데, 이 법치에 대해서 여당이, 집권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뭔가 수긍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진한 인상을 주고 그리고 법을 통해서 그거를 시스템으로 무죄로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중도에 있는 분들이 저희의 어떤 목소리를 저는 들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습니다. 권력이란 것들이 견제받지 않고 있을 때 자제나 절제를 하기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방 독주로 되는데 지금의 상황 보십시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내에서조차 어떻게 보면 소통 없이 본인이 속된 말로 급발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도가 심할 때 국민이 처음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 같지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 보고요. 예. 그리고 뭐 특정 여론조사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예. 전반적으로 여론조사를 봤을 때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좀 주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점점 좀 오르는 분위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기승전 이재명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재명 구속만 외쳤어요. 그러다 국민들께 심판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는 그 방향이 아니구나. 오히려 보수 정당이 해야 될 역할들이 무엇이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재명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런 식의 장애 집회면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도층 국민들이 봤을 때에도 이해를 못할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더 극단으로 갑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중도층에게 소구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지난 전당대회에서 윤호개인이 당권을 잡지 않고 상식적이고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권을 가지고 이후에 장외에 나가서 중도층을 설득한다고 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든 국민의힘 지도부를 설득해서 국회에서 얘기합시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합의도 하고 협의도 해봅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아직도 이재명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재명을 재판장으로 모셔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멀리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게 대화자라는 건가?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애 집회가 오히려 본인을 더 도관으로 빠뜨리고 있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행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도층 민심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 대구에서의 집회에서의 깃발이라든지 뭐 피켓이라든지 구호가 윤 어게인, 뭐 스탑 더 스틸 뭐 이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다 나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이진 않았지만 또 일부 상당히 많이 했었다고. 있었습니다. 예,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있었죠. 처음에는 국민의힘에서 공문으로 집회와 상관없는 피켓이라든지 깃발은 허용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제지하겠다라고 공문까지 내보냈는데 제지도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예. 전혀 하지 않아서 결국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그 내부에서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원 게시판에도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억지 동원과 사이비와 결탁한 장애투쟁. 이게 먹히겠냐. 황교안 때처럼 폭망할 것이다. 탄핵의 강도 못 건너면서 무슨 싸움이냐. 구구모아 백날 집회해봤자 민주당 못 이긴다. 이게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정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탄핵의 강을 정말로 건너지 못하고 내란 세력들과의 절연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한다라도 그 소구력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예. 그 인사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전체를 총괄하는 지방선거 총괄 기획단장에 나경원 의원을 선임했더라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계엄해저 표결 방해에서 윤석열과 통화했던 2명 중에 한 분이고 그 체포 방해의 혐의도 있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지방선거의 총괄 기획단으로 임명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윤호개인 그 슬로건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라고 국민들은 중도층은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갔을 때에는 국민의힘이 점점 그 구구 강성 지지층의 결집은 있을지 몰라도 국민과 중도층의 소구력은 점점 멀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저께 저희가
그 오후에 네. 의원총회가 있었어요.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이 장애투쟁 관련해서 아주 그 심도 깊은 얘기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여기서 사실은 이 장애투쟁의 지금 시기,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안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제가 많이 소개해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아마 그 우리 두 분 의원님이 말씀 주신 그래도 몇 건에 가지만 이야기 대해서도 좀 해주십시오. 아니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그 두 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외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당일날의 메시지가 적절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열기가 높았느냐, 그리고 지금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을 이렇게 한 서너 시간씩 그 있게 하는 방식이 옳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갖고 저는 당 지도부에서 심도 있게 깊게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저도 물론 아쉬운 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는 기승전 계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까? 그리고 메시지가 좀 더 우리 국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전달됐다면 이렇게 예. 공허하게 정치 구호로 끝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뭐 판단은 서로 좀 다릅니다만 그래도 우리 중도 그다음에 혹은 뭐 온건 보수 우리 당이 좀 더 변하고 쇄신했으면 좋겠다고 말 안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도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는데 왜 한쪽으로만 가나, 이런 아쉬운 분명히 있는데 저는 뭐 기왕에 잡혀 있었던 거니까 이번 일요일 그 규탄 대회 이후에는 당 지도부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선에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 뭐 네. 곧 추석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바로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야당으로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적으로 일요일 날 있던 집회는 제가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 누구보다도 현장의 느낌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른바 거기에 있는 모인 분들을 극우라고 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옳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깃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많은 것들을 우려했지만 그 이후에 그걸 지적하는 기사는 많지 않았습니다. 예. 현장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가 그 제시한 프레임 안에서 저희가 얘기하다 보면 그걸 따라가게 돼 있죠. 저는 극우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극우가. 그러니까 저도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그게 곧바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대한민국이 양쪽의 어떤 진영이 고착화되면서 서로를 악마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정치권이 온전한 답을 내놨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고요. 네. 꼭 무조건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절대선이고 절대악이라고 좀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나 쉽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광장에서 거리에서 함께 있는 분들을 일종의 내란과 극우 프레임으로 계속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후보가 왜 소위 말해서 당대표가 됐느냐. 이제까지는 내란과 극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 상대가 쳐놓은 프레임이나 그런 프레임에 대해서 좀 쭈뼛쭈뼛했습니다. 그런데 네. 당원과 국민이 선택을 했습니다. 네.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통해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장동혁 후보와 지금 지도부를 뽑은 사람들은 다 극우입니까? 내란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게 내란인지 여부는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결정됐을 때 헌재에서 결정한 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딱 특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하는 계엄에 대한 네.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권에 얘기를 할 때 자꾸 극우기 때문에 내란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할 대상이 아니야, 파트너가 아니야. 계속 배제의 언어를 쓴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를 악마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몇의 상황을 보고 전체를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그걸 극우다,
내란이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는 당시의 얘기가 통하지 않을 수밖에 네.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투쟁 이야기할 때 이 부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나가기는 쉬운데 들어오는 건 어렵다. 네.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리고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또 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2019년 자유한국당 이제 황교안 대표 시절 이야기를 많이들 떠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때 같은 결국은 총선에서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낫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 어떨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쪽에서 또 여당 쪽에서 한 분씩만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예측을 좀 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구 집회도 가지 않았고요. 일요일에 있을 서울 집회도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께 우리 의원총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이게 당 지도부에 전달이 됐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정말 국정감사가 시작이 돼서 이재명 정부가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제법 노출되는 것들을 지적하는데 집중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제법 있기 때문에 저는 추석 연휴,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 서울 규탄대를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원내 국회 상황으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감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장기화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럼요. 그러지 그러니까 않을 거라고 본다. 더 이상 가게 되면 저희가 예. 국회 상황도 정리가 안 되고 국정감사를 충실히 하지 못할 뿐더러 돌아올 명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 지도부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옳았던 그렇던 효과가 있었던 없었던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회로 들어올 수 오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뭐 장기화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극우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이고 극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분명히 장애 집회 나가는 사람들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황교안 대표 때도 그랬고 그 분위기에 취해서 저는 헛소리하기 십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장기화되고 고착화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극우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도층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오히려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대화도 하고 타협점을 찾아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계속적으로 이상한 곳으로만 찾아가다 보면 저희는 더 바람직하지 않은 전국 상황을 만들 것 같아서 하루빨리 들어오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또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장외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 저희 이제 대화 중에서도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미. 그런 계기가 이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였던 거죠. 자, 한 유튜브 방송에서 시작된 이 조 대법원장 또 한덕수 전 총리 등의 이 비밀 회동설 여당 의원들도 이제 제보를 받았다 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공론화가 됐고 하지만 이후에 이제 제보자 녹취록의 신빙성이 문제가 이제 지적이 됐고 또 야당은 대법원장 사퇴 공작 사법부 흔들기라면서 또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일단 여당 의원들 측에서는 제보 내용과 제보자가 있다는 거고 또 해당 유튜버도 제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입장인데 추가적으로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밀 회동설, 이 정당한 의혹 제기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무책임한 음모론으로 보십니까? 저는 무책임한 음모 그리고 가짜 뉴스를 통해서 무언가 다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다른 목적이라는 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대법원장 그만두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민주당이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아침만 해도 뉴스에 보면은 두 가지 사실이 계속 혼재돼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루하루마다 좀 다른 뉴스들이 나와요. 첫째 하나는 자 그렇게 조희대 대법원장과 4명의 사람이 회동을 했다는 게 맞냐 틀리냐. 이게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영교, 부승찬 처음에 의혹을 제기하셨던 분들은 이게
믿을 만한 제보가 있고 그것도 심지어는 뭐 전 정권, 저희 정권에서의 고위직을 했던 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어제도 서영교 의원은 또 한번 확인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처음 뭐 이 녹취가 나왔다는 열린공감 TV에서는 뭐 작은 자막으로 이거는 AI로 재생됐다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후에는 또 하루하루 또 얘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확실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면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제보자를 제시를 하거나 제보자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상황에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거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접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와 별도로 이게 이제 논의가 전개가 되면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 저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그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이 1월 달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예. 재판부에 대한 빨리 진행하라는 압박이다라는 그 논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측에서는 이거는 대법원장이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을 해야 되는 거고 탄핵 빌드업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당내에서도 주의 주장이 달리 나오는 게 이걸 먼저 정리를 해줘야 국민들도 혼선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맞춰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회동설과 관련해서는 오늘 그 서영교 의원이 의총에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 헌법기관인 의원이 제보를 통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이게 신뢰할 만하다 제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의혹 제기할 수 있는 것이죠 헌법기관으로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인데 그 실제로 이제 이제 두 가지 쪽에서 이제 그 제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뭐 한 1년 전에 그 모 의원으로부터 그 제보를 받았고 또 이제 5월 한 15일 경에 올해 5월 15일 경에 이제 그 청와대의 그 뭐 비서관 출신이었던 분이 자기를 찾아와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가 둘 다 똑같더라. 근데 실제로 보니까 4월 30일 날 엠바고가 걸려서 한덕수 전 총리가 출마하겠다라는 거를 엠바고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월 1일 날 실제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시켰고 그 2시간 뒤에 사퇴를 하고 한덕수 전 총리가 사퇴를 하고 그 다음 날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 일련의 그 타임 스케줄을 보니까 본인이 받은 제보가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본인은 그렇게 의혹 제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본인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제보했다라고 하는 그 두 명이 특검이나 수사기관에서 부르면 나가서 진술할 용의가 있다라고까지도 했으니까 그 정도면 저 의원 입장에서 충분히 의혹 제기 헌법기관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좀 더 뭐 명확한 근거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100% 그 명확한 근거나 입증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그냥 조치하면 되지 이렇게 뭐 물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법부와 관련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소부에 배당된 지 이틀 만에 직권으로 그것도 보통 소부에 배당이 되면 서로 이제 4명의 대법관들이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였잖아요. 그런데 직권으로 소부에 배당된 지 이틀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또 9일 만에 7만 페이지가 넘는 자료가 7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에 전원합의체 회부된 사건이 한 180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 180건의 처리 평균 일자가 994일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례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이 대선에 3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대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명백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고 대선 개입이고 사법 쿠데타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라고 하는데 밝히질 않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그 청문회라도 통해서 그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나가고 있는 것이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 5월 달에요.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뭐 잘 알겠지만 저희가 의총회를 열었는데 정말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아니, 우리 당의 후보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그렇게 상황을 악화시켜 놨는데 그걸 그냥 둬야 되느냐.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 국정조사해야 된다, 나아가서 더 강한 주장은 탄핵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그때 분출했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대선의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전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원인 규명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거 연장선상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까 말한 그 회동설과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뭐 우리 최민희 의원의 표현처럼 격가지다. 본질은 그 대선 개입과 또 직연 그 재판부의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 내란 수계를 풀어줬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속 걸석 재판을 무제한으로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잡지 않는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앵커는 아닙니다만 그 지점에서 궁금한 게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님은 모든 얘기를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 국민들의 의혹이나 뭐 굉장히 그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럼 그 제보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 가령 뭐 도둑질했으니까 근거는 내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수사기관 가서 조사 받아라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로 특정 사안을 자꾸 몰아가기 위한 수단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책임 있게 그 상황 자체를 다 공개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뭐 의원총회에서 말씀 주셨다니까 다른 의원님도 이해하셨을 테지만은 그래도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민주당 의원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김 의원님 말씀 들어도 제가 잘 모르겠다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사법부가 그런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갖다가 얹혀갖고 얘기를 한 거는 이 뉴스는 격가지인데 원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확인되지 않은 거를 처음에는 이게 더 주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변해 지금 가더라고요. 김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재판이 어쨌든 사법부가 판단해서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넘어가서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니네 이거 해명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옳은 건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서영교 의원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A안이 아니다. 그리고 예. 제보자 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 가서 증언할 용의도 있다. 그것을 오히려 설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은 차차 밝혀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의 제보자나 서영교 의원의 발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우리 박정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면 다 뭐 가짜뉴스인 것을 알면서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의혹들을 국회의원들이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했을 때 충분한 근거가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서영교 의원을 통해서 그리고 뭐 민주당이 계속 선동을 한다라고 국민의힘도 주장을 하는데 과거 계엄 때도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준비됐던 거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 했냐면 지금 김민석 그 국무총리 그때 당시 김민석 의원한테 선동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뭐 민주당에서의 뭐 선동과 날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게 과거 깡패가 이재명 지사에게 돈다발을 줬다. 그 국정감사 이야기한 건 국민의힘이에요. 결국에는 이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사실 국회에서의 면책특권을 준 이유는 이런 의혹들을 다 털고 가자라고 하는 것에서 기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들은 선동이다, 뭐 찌라시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없이 여야가 함께 이 대응 방안을 좀 고민하면 된다라는 말씀. 당시에 김민석 의원이 만약에 정말로 계엄의 근거를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니라고 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그때 김민석 의원이 정말로
나는 제대로 된 이런 제보를 받아서 계엄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미리 저희가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불행한 일 없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니까 김성우 의원님도 그렇게 툭 던져놓고 말 게 아니라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는 민주당에서 그 회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내용을 사실관계를 밝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제보자는 이제 서영교 의원이 충분히 밝힐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대법원장을 흔들려고 한다. 다른 목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꺼냈을 때는 대법원장 사퇴론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실제로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대법원이 갑작스럽게 판단을 빠르게 내렸을까에 대한 의혹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한 건 아닐 것 같다. 다른 사람하고 만남의 의혹이 있던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목적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고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은 누구와도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논의한 적 없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원 내부망에도 아니 논의한 적 없다라고 밝히지 말고 실제로 만남의 여부가 있었느냐에 대한 밝혀라라고 하는 것들은 판사들이 쓰는 내부망에도 올라올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논쟁은 충분히 제보자에 의해서 밝혀질 수도 있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법사위에 나와서 해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차차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그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한 근거에 대해서는 얘기 나왔죠. 본인이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과 법원 행정처장 2명 빼고 12명이 했습니다. 전원 합의체로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633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심이 이례적으로 2년 2개월이나 걸렸고요. 2심도 4개월 걸렸습니다. 저는 대법원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에 대해서 뭔가 정보를 줘야 됩니다. 국민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조사를 통해서 출구조사에서 63.9%는 재판이 진행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25.6%인가요? 그 정도가 재판이 중지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될지언정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될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대법원에서 준다는 차원에서 가름말 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 중에 무죄가 나왔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럴 거에 대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겁니다. 음모론의 기본은 뭐냐면 아예 생짜 다 거짓말은 아닙니다. 몇 가지는 그럴싸한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의 빈 공간을 음모론으로, 비약으로, 논리 비약으로 채우는 겁니다. 저는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 서영교 의원이 5월 달에 그 주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부승찬 의원이 9월 달에 공론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뒤늦게 서영교 의원께서 그 유튜버한테 전화를 했다는 게 최근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 진실이 중요했다고 하면 계속 파야죠. 파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사단이 커지니까 뒤늦게 알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청담동 술자리하고 또 똑같습니다. 당시 김의겸 의원이 첼리스트, 그 통화를 한 축, 그 여성분에 대해서 전화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진짜 이게 진실인지 사실인지가 중요했던가. 그거보다는 뭔가 이걸 통해서 충분히 민주당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법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전략이 또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단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사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사법수장을 끌어내리고자 지금 청문회도 하고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무게감 맞게끔 그쪽이 주장한 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청문회를 하는데 왜 본인들 입맛에 맞는 증인들만 채택합니까? 그 유튜버 그분도 당연히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하나만 바로잡으려고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을 무죄를 확정했으면 말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랬어도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까지 갈 정도면 사실 인생을 걸고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을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단 며칠 만에 그 6만 페이지라고 하는 그 법원의 2심 재판부의 자료조차 읽을 시간이 있었겠느냐? 저는 절대 읽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많은 국민들이 법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신뢰할 수 있는 판결인가? 그
지금 대법관 증언을 반대하는 대법관들이 내 자료를 읽지도 않고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적 신뢰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이 대법원과 이 대법원장의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구체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1심과 2심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보는 법률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자꾸 7만 페이지를 다 읽었는 걸 가지고 한다면 대법관이 7만 페이지든 뭐 10만 페이지든 몇만 페이지든 읽지 않습니다. 그거를 재판 연구관들이 요약해서 온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관들도 초인이 아니에요. 그걸 다 읽고 요약 보고서를 쓸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셔가지고 사실 저희가 우리 헌법이 국민주권주의를 정점으로 두고 민주주의랑 법치주의가 떠받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 그 총선 후보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되면 진행하던 수사나 재판들도 그 기간 동안에는 멈춥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개입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유권자들이 그때까지의 진행된 수사나 재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더 크게 작동해서 유권자의 선택권을 더 존중해라라는 취지가 저는 헌법의 정신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그 대법원 이제 사법부하고 전선을 치면서 우리 여당을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이제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뭐냐면 그러면 그 지기현 재판부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숙의 우두머리를 풀어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조차도 국회에 나와서 항고로 다퉈봐야 된다라고 할 지경이었고 며칠 전에는 검사장이 나와서 어떻게 계산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날로 계산한다고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명백한 위법 상황이 확인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재판부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회동설과 관련된 것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자기는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의혹 제기를 했다라고 하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사로 밝혀야 된다는 거고 이미 고발을 했잖아요. 그 국민의힘에서 그 의원들을. 그러니까 이제 수사로 밝혀지면 될 문제고 오늘 소영교 의원도 그 나경원 의원이라고 주진우 의원 등 본인에 대해서 그 가짜 뉴스로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고발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어요. 그리고 관련된 잘못된 보도를 낸 언론도 같이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문제로 이렇게 다투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거 말고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그 사법부의 그런 그 대선 개입이라든지 이런 재판 지연과 관련된 것들은 명백하게 그 경위나 과정들을 밝혀야 되는 문제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국회에서 그 국회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서 청문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더 나아가서 탄핵까지도 다 열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 기존에 한 것처럼 뭐 법원장에 열어갖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그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는 모습을 일관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은 뭐 우리가 당론 차원에서 뭘 추진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그 속도나 수위 같은 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의 당시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부에서 판단했던 그 1심, 2심, 3심을 거쳐왔던 그 건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판단과 지기현 판사의 판단과는 연관성이 없는 건데 별개로 주장하는 애써 거죠.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개를 같이 주장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확인되지 않는 회동서를 가지고 이거를 또 갖다 연결져서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원리는 사법, 행정,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를 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삼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언제부턴가 우리가 갑자기 국민주권 얘기가 나오면서 선출된 권력이 나머지 권력들을
다 장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해하시는 데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법부가 당시에 대법원이 그렇게 당시에 판단했던 게 이미 3심 끝나서 고등법원은 다시 가서 판단해 오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니네 와서 국회에 와가지고 이걸 직접 얘기하면은 사법 판단에 개입이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엉뚱한 회동서를 갖다 놓고 너 이리 나와 우리 얘기 들어 우리한테 혼나봐 라고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다수 의석을 갖고 뭐 거의 그냥 의회 폭력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껴져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상권 분립마저도 훼손하려고 하고 너무 선출된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걸 가지고 사법부마저 억제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상권 분립은 당연히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네. 사법부도 당연히 견제하고 감시를 받아야 되고 입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그 당시에 후보의 사건에 입각하면 국민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굉장히 과도하게 개입을 해서 선거를 앞둔 후보자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도했다라고 방금 김현정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뭐 선출 권력이 더 우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투표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정신에서 입각해서 이 주권을 행사하는데 사법부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했던 시도 자체가 사법개혁의 전초였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출 권력이 집중되고 그 권력을 남용했을 때, 독주했을 때 그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상권 분립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민주당에서 지기현 판사 공격하면서 얘기하는 게 날짜와 시간 문제를 언급하시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피고인의 어떤 인권 문제에서 봤을 때는 날짜보다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보다 근본적인 건 뭐였냐면 그때 내용이 뭐냐면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 이게 차후에 상급심에 갔을 때 파기 사유가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알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사람 지금 말씀하시는 선출 권력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됐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헌재 파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 파면시켰죠. 그렇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수많은 사람이 주권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된 선출 권력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형사 재판을 했을 때는 법의 엄격성, 적법성,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 시점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된 게 왜 그 당시에 공수처가 이걸 수사해서 분란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 사유에 이걸 언급한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는 별로 언급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날짜만 말씀을 하시는데 보다 근본적인 거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언급을 한 겁니다. 예,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하신 지적했던 그 대목들 중에 가장 또 심각하게 보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대선 직전에 있었던 파기환송 그 결정에 대해서 왜 그때에 그런 결정이 나왔을까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그거 포함해서요, 또 사인 회동설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전에도 이제 청문회 이야기 나왔지만 다음 주 30일로 이제 청문회가 열기로 돼 있는 거죠.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겠죠, 여당 측에선. 실제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해당 문제의 본질을 밝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제보자가 명백한 증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나 그거는 쉽지 않겠죠. 뭐 사진이라든지 당시에 녹음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 방법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로 만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그 당시에 상황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명백하게 밝혀질 거로 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끝날 문제고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밝히게 된다면 오히려 근거가 없는 낭설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민주당에 따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그 지적하고 있는 것은 예. 그 아까 자꾸 이렇게
이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유무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선 남기는 30일밖에 안 남은 그 시점에서 예. 전례 없는 그런 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그 원인 규명을 하겠다는 게 본질이라는 것이고 상권 분립에 있어서 사법부의 독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사법부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하라는 그런 취지의 상권 분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이제 사실 이런 사법부의 사법부의 그 신뢰 회복과 관련된 조치들을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다양한 방법과 단위들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헌법기관들도 그거에 대해서 대법원의 그 신뢰 회복에 대해서 주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당 차원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사위에서는 어쨌든 우리 그 국회법 121조 5항에 근거해 가지고 그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결을 한 것이고 그런데 지난 이 청문회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이미 한 차례 개최를 했었는데 불출석했기 때문에 무산된 거 아닙니까?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뭐 그 재판과 관련된 청문회는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 재판과 관련된 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청문회를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례 없이 빛의 속도로 파기환송시킨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자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나와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 가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그 모습들을 저는 필요하다고는 보여지고 예. 거기에서 만약에 그 설명이나 그 해명이나 이런 것들이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면 또 뭐 그것은 또 우리 민주당의 또 부메랑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금 이런 그 각종 그 사법 그 개혁의 필요성을 촉발시킨 그 행태들에 대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 더불어민주당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헌법기관으로서 충분히 그 해명을 들을 것을 요청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그러니까 김 의원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제가 볼 때는 궁금함이 계속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인 회동설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목적이 그게 아니라 작년에 있었던 그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이 지나치게 빨리 나왔기 때문에 청문회를 해야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연유 있는지. 그러면은 그건 쉽게 얘기하면은 재판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그럼 그게 재판 개입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설을 하나 만들면 그러니까 독립된 사법부가 했던 판단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 문제를 걸어서 지금의 현재 있는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그를 빌미로 해서 사법부를 입법 권력하에 굴종시키기 위해서 4인 회동설을 여기 갖다 넣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30일 청문회를 한다. 이게 저는 여전히 떠나지 않는 제 머릿속의 가설이에요. 아무리 설명을 해서 4인 회동설이 근거가 있다. 이거는 재판과 관련 없는 청문회다라고 말씀을 주셔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럼 이게 당내에서는 완전히 합의돼서 정리된 의견들인지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온 부분이 있어. 그건 또 오히려 좀 여쭙고 싶은 아마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한 라디오 프로에서 이제 김용진 민주당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문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약간 급발진이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생각은 다 다르죠. 예.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뭐 국민의힘도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장외투쟁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민주당 내부에서도 실제로 급발진한다라고 판단하는 분도 계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사위에서 의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입법부의 의정활동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사법개헌 법안을 냈을 때 사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들을 입법개혁이라고 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감시와 균형의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사법부를 지금 굉장히 성역화하고 있고 사법부에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 포착됐을 때는 묻지도 못하는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사법부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보일 때에는 충분히 입법부는 행정부에서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상권 분립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입법부가 그리고 행정부가 헌법과 법률이 위반됐을 때는 사법부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입법부도 그 법률과 헌법의 위반에 의혹이 있는 것을 바로 잡고 가는 것이 결국에는 상권 분립의 본질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권력 서열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전 서열이 있고요. 권력 서열은 없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뿐이죠. 사법부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상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말씀 이후에 일사불란하게 민주당에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는 행태를 봤을 때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다 압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존중은 합니다. 다만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만큼 본인은 사법부에 사자, 시옷 발음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가 볼 땐 길을 터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민주당이 대선 전에 있었던 그 판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으면 돼요. 이거 결정 나면 안 된다. 국민의힘과 같이 얘기해서 이거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유불리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를 지금 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럼 서로 간에 논의를 해서 이게 압박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뭔가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하면 좋겠다고 하든지. 근데 그때는 되게 좋아했습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요. 심지어 이재명 그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께서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잖아요. 빨리 기각해주자 깔끔하게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죄라고 생각이 됐던 거고요. 박지원 의원도 무죄니까 빨리 해라.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이게 빨리 되는 게 문제였다고 했다면 그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후에 지금 관점에서 빨리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가 볼 때는 사법부를 흔드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야당의 장외투쟁 그리고 또 의혹 제기 문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뤘는데요. 뜨겁게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 때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차원이 다른 맛을 보여주지. 쫄깃하게 토시, 풍미 있게 토시.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의 한방. 토시비프 컬렉션 서브웨이. 먹는 치질약 치센 다 이유가 있죠. 먹으니까 편하겠죠? 화장실 걱정도 쏙 들어가겠어요. 혈관 문제라잖아요. 그럼 약이죠. 그렇죠. 치센 약해진 혈관을 튼튼하게 치센으로 그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바람은 약하고 열은 걱정되니까 굿바이 딜레마. 이젠 글램팜으로 올 세라믹 기술로 손상 없이 프리미엄하게 글램팜. 예, 이제 끝으로 1분 발언 기회가 남았습니다. 자, 이제 5천만 국민 중 오직 300명만 받은 선택, 바로 국회의원이죠. 여당은 지금 166석, 그리고 또 제1야당은 107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당에게 건네고 싶은 말씀. 아마도 이제 오늘 주제 가지고 어쩌면 장외투쟁 나선 야당에게 또 여당 의원님들이 하실 말씀, 또 그리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여당
쪽에게 또 야당 측에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여당의 김현정 의원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결정의 기준은 민심에 두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은 조속한 내란 종식을 위한 국민 통합 그리고 민생 회복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내란 종식을 위해서 여야가 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야 간에는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여야 간에 좀 이미 합의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 예를 들어 지금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여야 간의 민생 협의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데 그렇게 공통된 것부터라도 먼저 좀 합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정치가 지금 사실 여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되어 있는데 상대방을 이렇게 공격하고 비판함으로써의 반사 이익보다는 우리 정당이 스스로 잘해서 득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여 지났잖아요. 이제는 특정 세력 혹은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를 다 아우러야 되는 정부고 우리나라 장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정부예요. 그러니까 저는 특정 지지층에만 기대어 가는 그런 정책 내지는 그에 기반한 철학 이런 것들은 좀 떨쳐버렸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제 100일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가지에서는 그런 위험함이 좀 보여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뭐 민주주의 이제 삼권 분립이 좀 훼손되는 부분이 있던 건 아닌가. 그리고 뭐 검찰청 관련해서 검찰청 해체와 관련해서 너무 지나치게 빨리 가고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한미 관계 그다음에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논쟁적인 부분이 있고 국민들의 합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너무 빨리 가고 그냥 무시하고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야당도 건전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야당의 공간을 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야당을 너무 순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의석수로 밀어가는 이 국회 모습은 보이면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도 정부 여당의 부담으로 올 거고 서로 받지 못한 권력이라는 건 언젠가 잘못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점을 잘 고려해서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기승전 이재명 비판은 정답이 아닐 겁니다. 지금도 정부조직법 때문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실 정부 초반에는 서로 신뢰하고 그래도 국민의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문화가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임명되는 것 민주당이 많이 반대했었는데요. 그래도 초대 총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협의를 해주자라고 하는 의견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줬던 것처럼 우리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신뢰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야외에 나가서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을 하는 지도부를 안고 계시지만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다시 국회로 복귀하셔서 건강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 정치는 이제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숫자가 많다는 이유로, 의석수가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다 보면 정치가 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까지 막강한 권력입니다. 이제까지 이런 정부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그래요. 보면 여당이 본인의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만들어낸 법안들이 본인들이 야당이 됐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데 여의도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당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다면 공감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종의 어떤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도 당연히 국민들이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여당이 품격 있게 손을 잡는다면 저희가 어떻게 계속 공격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면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많은 것을 가진 여당과 이재명 정부 쪽에서 좀 권한의 크기인 만큼 책임 있는 행동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여야가 서로의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또 서로 약간의 좀 공간을 달라 또 그런 이야기 또 공통적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JTBC 토론 논쟁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탈모 효과를 생각한다면 약효를 따져봐야죠. 판시리 약용 효모 복합 성분이 모근부터 탄탄하게, 안에서부터 굵어지니까 덜 빠지겠죠. 풍성해지겠죠. 안에서 지켜야 탈모를 지킨다. 역시 판시딜. 풍성.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런 얼음 라이프. 아이콘 아이스 미니. 아이콘 아이스 오리지널. 아이콘 아이스 스탠더드. 아이콘 아이스 맥스. 크레이지. 어떤 라이프를 원하든 코웨이라면 다 가능.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웨이. 속이 좀. 활명수. 부채표가 없으면 활명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아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예, JTBC 토론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 토론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